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이제 할 것은 뭔가 86페이지입니다. 3장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이제 시장이 책 전체에 대한 흐름을 좀 보시는데, 자, 책을 잠시 보시면 알겠지만 1절이 뭡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휘죠. 주로 여기서 이제 공부할 건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거기 큰 2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 이거 좀 아시고, 뒷장 가보겠습니다. 자, 89페이지 보니까 큰 3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능이 있죠. 요 두 개에 대한 내용은 꼭 좀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2절 주택시장 분석은 좀 이따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 한 두 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려보시면서 그 외 나머지 굉장히 중요한 게 물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여과 과정이 있습니다. 94페이지. 이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은 어쨌든 꼭 알고 하시는 게 알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제일 먼저 다시 86페이지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제 나와 있는 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것은 뭔가 하면 이걸 먼저 해야 되죠. 항상 부동산 학이란 말은 미국에 있는 원서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번역서이기 때문에 우리 말로 먼저 번역해 보시라 이겁니다. 해보시는데 일단 시장이란 말 뜻이 뭡니까? 이 말이죠. 물건 등이 매매되고 가격 등이 형성되는 그런 장소가 있는 곳이 뭐냐? 그게 시장이다. 근데 현재 무슨 시장 하니? 부동산 시장하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말 뜻이 뭐냐? 부동산 등이 매매되고 부동산 살 수 있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 장소이면서, 그죠? 또 이런 시장 가보니까 집값이 현재 얼마 된다. 이런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 곳이 뭐냐? 시장이다. 그러면 자, 이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걸 할 것인가? 왜 하필은 부동산 시장이란 제목이 나와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 만약에 이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제 시장과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으면요, 절대 있으면 부동산 시장 자체를 공부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여기 있는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제 시장과 다르게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제목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종류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시장은 크게 두 개 있습니다. 완전 경쟁시장 반대 불완전 경쟁시장이 있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 완전 경쟁시장과 불완전 경쟁시장을 구분할 때 구분 기준 크게 네 가지 어떤 요건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진 게 완전 경쟁시장이고, 이 네 개 중에 단 한 개라도 이런 요건을 어긋나면요, 반드시 건 불완전 경쟁시장이 되어진답니다. 물론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불완전 경쟁시장은 다시 분류하면요, 독점시장도 있고 또 뭔가 과점시장도 있고 또 보니까 독점적 경쟁, 독점적 경쟁 이러한 시장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독점과 과점과 독점적 경쟁이 비록 구분되어진다 하더라도 이거 구분하지 말고 이 전체를 묶어서 뭐 있습니까? 불완전 경쟁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 따라서 완전과 불완전 경쟁시장에 대한 성립 요건 4개를 반드시 기억하자 이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맨 먼저 과연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수가 따라서 분명히 완전 경쟁과 불완전이 달라진다. 이때 보니까 뭐 있습니까?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면 이건 반드시 완전 경쟁시장이랍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만약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데 이럴 때 한 명의 수요자와 여러 명의 공급자 있으면 틀림없이 뭐 있습니까? 가격 통제, 가격 조작은 누가 하냐? 수요자가 할 것이다. 거꾸로 뭐 있습니까? 여러 명의 수요자와 한 명의 공급자 있으면 틀림없이 뭐 있습니까? 가격 조작은 공급자가 한답니다. 이런 건 결국 뭐 있습니까? 완전 경쟁시장이 될 수가 없다. 즉, 이 말은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뭐 있습니까? 통제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뭐 있습니까?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 있으면 절대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오직 뭐 있습니까? 시장에 주어져 있는 가격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걸 뭐랍니까? 가격에 따라간다 가격 순응자죠. 순응자가 존재하는 시장이 뭐냐고, 이게 완전 경쟁시장이다. 그러나 불완전 경쟁시장 앞에 설명했지만 한정돼 있는 수요자, 한정돼 있는 공급자 있기 때문에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상품에 대한 동질성이 있냐 없냐.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똑같은 분필 같은 게 있죠. 이런 동질성이 있냐 없냐 하는 건데 당연히 뭐 있습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상품에 대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어진다. 지금 쓰고 있는 일물일가 뭐냐? 동일한 물건은 동일한 가격을 가진다 이거죠.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이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이고 이에 반해서 뭐 있습니까? 상품에 대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뭐라냐?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마음대로 시장에 대해서 진입과 퇴거가 자유로우면 뭐 있습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이렇게 시장 진퇴가 곤란하면 결국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마지막 보니까요. 결국은 모든 시장에 있는 모든 정보를 모두가 알고 있으면 이건 뭐냐? 결국은 완전 경쟁 시장이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뭐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분명히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어진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실 게 뭐인가 하면요. 이와 같이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성립 요건 요 4개 있죠. 이 4가지가 모두가 충족되어질 때가 완전 경쟁 시장이고 이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긋나면 곧 이건 뭐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했느냐 하는 건데 한 목적이 이거죠. 따라서 여기 있는 부동산 시장은 과연 완전 경쟁 시장 속에 포함되니 아니면 불완전 경쟁 시장 속에 포함되니 이게 중요한데 당연히 뭐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임에 틀림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보니까요. 자, 일단 처음 공부하는 분은 요거까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더 뭐 있습니까? 이 동강을 들으시는 분은 요 뒤에 있는 내용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었으니 요걸 시험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왜 부동산 시장은 한정돼 있는 수요자, 한정돼 있는 공급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인가 했을 때 결국 뭐 있습니까? 부동산 워낙 비싼 뭐 때문에 고가성 때문에 결국은 한정돼 있는 수요자, 한정돼 있는 공급자 있습니다. 그럼 절대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부동성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이런 말은 절대 쓰지 마라. 이건 좀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은 결국은 동일한 물건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개별성이란 성향 때문에 동일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이 없다. 따라서 일물일가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또한 같이 세 번째, 왜 여기 있는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시장에서 마음대로 진입도 퇴거도 곤란할 것인가 묻는 건데 이유는 뭐냐? 결국은 워낙 비싼 뭐 때문에 고가성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 대한 진퇴가 곤란하더라. 그 외 나머지 정보가 불완전한 이유, 즉 정보를 모두 공유하지 못한 이유는 이건 꽤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은 부동성 때문에 결국은 가장 큰 원인 자체가 되어진답니다. 따라서 이건 결국 뭐 있습니까? 나중에 한 번 더 공부하실 때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요, 과연 부동산 시장이 이런 분필 같은 일반 경제 시장과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걸 좀 봐보자 이겁니다. 보는데 첫 번째 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제일 큰 게 뭐냐? 첫 번째 시장이란 말 뜻이 뭐냐? 이런 거죠. 이건 굳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이 매매되고 가격에 대한 정보 등을 파악하는 장소 또는 수요자 공급자 있는 장소가 뭐냐? 곧 이게 시장인데 이건 굳이 암기할 필요 없다. 그죠? 왜 그러냐? 이 분필 파는 저기 시장 있죠. 배추 파는 시장도 뭐 있습니까? 시장 가보니까 배추가 매매되고 배추 가격 등을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그런 장소 뭐 있습니까? 곧 이게 시장이죠. 따라서 이 말은 일반 재화들과 똑같은 공통된 개념이 되어지다 보니까 실적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겠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있는 내용부터 중요한 거죠.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앞에 했지만 원칙은 분명히 불완전 경쟁 시장임에 틀림없다. 그죠? 그렇지만 요거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성격도 가지고 있더라. 요걸 좀 기억하세요. 원칙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지만 때에 따라 완전 경쟁 시장 성격도 가지고 있다.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뭔가 이런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져보자고요. 어떤 동네에 가보니까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요 전체가 보니까 40평 아파트인데요.
이 안에 보니까 아파트 호수가 집수가 꽤 많겠다죠. 그런데 이때 보니까 801호가 얼마 전에 보니까요, 이게 4억에 매매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있는가 하면요, 현재 보니까 여기 있는 요 동네에 있는 아파트는 대충 얼마겠습니까? 4억쯤 하겠죠.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하는 건데 결국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때 보니까 이 아파트 안에 보니까 동일한 물건 자체가 이 무수히 많은 공급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또한 이 물건 살 수 있는 수요자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결국은 실제 보니까 어떤 특정한 지의 아파트 보니까 그 특정 아파트가 얼마 하면 아마 내 아파트 얼마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전체 시장 봤을 때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 가격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결국 뭐 있습니까? 가격 순응자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원칙은 불완전 경쟁시장임에 틀림없지만 때에 따라 완전 경쟁시장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것 좀 아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제시장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건 뭐냐? 결국은 부동성이라는 원인 때문에 항상 부동산 시장은 구체적 시장이면서 추상적 시장 성격을 갖고 있더라 이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앞에 부동산 하면서 설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반드시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항상 지리적 공간, 지역적 공간이 항상 수반되어진다.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가 나한테 말합니다. 이 분필 샀다 했을 때 여러분 보통 뭐 있습니까? 이 분필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문방구에 샀다 말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단지 그 가격이 얼마냐 보통 물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땅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반드시 그 친구는 나한테 묻습니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어느 지역에 어떤 용도로 몇 평을 샀니? 이걸 반드시 묻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부동산은 절대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 때문에 특정한 지역적 공간이 항상 수반되어진다. 그러나 일반 제한은 뭐 있습니까? 이동할 수 있는 동산 때문에 결국 뭐 있습니까? 특정한 지역적 공간을 수반할 필요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말 좀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특히 요 네 번째 있는 하위시장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위시장. 이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지금은 이제 하위시장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위란 말은 결국은 썸마켓인데 하위 같은 말이 뭐냐? 부분시장, 네? 또는 국지적 시장, 또는 하위시장, 또는 뭐 있습니까? 세분화된 시장, 세분시장, 뭐 이렇게 등등을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합이라는 개념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첫째, 이 전체에 대한 반대가 뭡니까? 곧 이게 부분이죠. 항상 이제 부동산 학개론 과목을 공부할 때는 좀 유연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대적인데 부분이. 자,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부동산이 전체라면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 뭐 되겠습니까? 부분 되겠죠.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 전체라면 그 중에 종로구가 뭐냐? 곧 이게 부분될 것이고, 종로구가 뭐 전체라면 그 중에 뭐 있습니까? 종로 3가가 부분되겠죠. 종로 3가에 보니까 아파트도 있고 다시 주거용도 있고 상업도 있고 공장이 있답니다. 그럼 결국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주거용이 뭐가 될 것이냐? 여기에 부분되겠죠. 그럼 주거가 전체되면 뭐 있습니까? 그 중에 보니까 단독도 있고 아파트도 있죠. 따라서 아파트가 뭐냐? 부분이다. 아파트 전체 뭐 있습니까? 그 중에 30평도 있고 40평도 있고 50평 있죠. 그 40평이 여기에 뭐 부분되겠죠. 이렇게 점점 상대적으로 쪼개지는 걸 가지고 뭐라냐? 부분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평이 전체면 그 중에 뭐 있습니까? 방이 3개, 방이 4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 3개가 부분이다. 방 3개가 전체면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큰 방 큰 거, 거실 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점점 쪼개지는 걸 뭐냐? 부분시장이다. 그러면 왜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부분시장 형태를 상당히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인가? 그 이유가 중요한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한 동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체가 40평인데 여기 8층 보니까요. 8층이 몽땅 다 40평인데
801호, 802호, 803호, 804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현재 801호가 방이 3개야. 802호 방 4개, 방 3개, 방 4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거에 보니까 803호가 이게 9억에 매매되었습니다. 그러면 802호 있는 방 4개도 자동 9억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죠? 물론 그 반대로 뭐 있습니까? 803호는 방이 3개니까 이거 대충 9억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점점 쪼개어버린 가장 큰 특징이 뭐 있냐? 부분시장에서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부분시장의 목적이 왜 부분시장 했느냐? 결국은 이렇게 점점 쪼개보니까 비슷한 물건이 분명히 있더라 이겁니다. 자, 따라서 부분시장하는 목적을 묻고 항상 뭐 있습니까? 상품에 대해서 동질적인 상품이 있죠. 이런 동질적인 상품을 뭐 있습니까? 이 파악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이 말 대신 이질적인 상품을 파악할 목적이다. 이런 건 쓰지 말라고요. 그러면 동질적인 물건이 있으면 당연히 뭐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 전에 했지만 서로 대체 가능한 물건이 있겠죠. 따라서 이 말은 뭐예요? 대체제가 많다 이 말 아닙니까? 동질적인 물건이 있으니까. 대체제가 많단 말은 결국 뭐 이것 때문에 시장이 탄력적이 되어진다. 이걸 좀 아시라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뭐 있습니까? 하위 시장이 되니까 즉 세분화된 시장이 되어지면 당연히 뭐 있습니까? 시장이 동질적인 물건이 있으니까 결국은 탄력적이 되어진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파악하는가 하면요. 이 말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이 시험에 꽤 많이 나오는데 이걸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요건 다시 지워버리겠습니다. 하는데 잘 보세요. 이제 제가 분필과 서로 비교할게요. 분필과 여기 있는 부동산을 서로 비교합니다. 하는데 자, 분필부터 합니다. 지역과 물건과 가격입니다. 분필은 유사한 분필은 다시 유사 지역에 있는 유사한 분필은 가격도 뭡니까? 비슷하죠. 그죠? 같은 맥락이지만 유사 지역, 비슷한 지역에 유사한 뭐 있습니까? 40평은 가격도 비슷하죠. 따라서 유사 지역의 유사 부동산은 가격도 유사하다. 근데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이 있지만 비슷한 이런 분필이 있답니다. 그럼 가격도 뭡니까? 유사한데 그러나 부동산은요 조심할 게 지역이 달라. 강남과 부산 지역이 있어. 그런데 똑같은 40평이라는 아파트가 똑같은 게 있으면 유사 물건이요. 가격은요? 그렇죠. 다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보니까 여러 번 시험 나왔었는데 항상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유사 지역의 유사 물건은 가격 유사하지만 지역이 다르면 비록 같은 물건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가격은 달라진다. 이런 말을 꼭 좀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비록 이 내용은 우리 책에 없지만 요 정도 있는 내용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뭘 보는가 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을 공부할 겁니다. 특성. 자, 우리 전에 했지만 특성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비교할 대상이 존재한다.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분필 시장과 서로 비교하시면 여기 있는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책에 보니까요, 86페이지부터 8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작은 글씨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굵은 글씨 쭉쭉 보시면서 핵심 키워드를 보시면서 항상 뭐 있습니까? 일반 재화들과 서로 비교하시면 그 특성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일반 재화 시장과 다르게 국지적 시장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항상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일반 재화들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분필과 서로 비교하시면 돼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일반재는 반드시 이건 전국적이면서 일률적이죠. 자, 즉 무슨 말이냐? 이 말 아닙니까? 분필은 이 분필이 현재 강남에 있던 부산 지역에 있던 가격 차이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야. 왜 그러냐? 이동할 수 있는 부동성 때문에 반드시 분필 가격이나 이건 전부 다 전국적 일률적인데 그러나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 때문에 항상 이건 뭐 있습니까? 강남에 있는 30평 땅값과 그다음 뭐 있습니까? 저기 종로 지역에 있는 30평 땅값 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부동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지역적 시장 성격을 따라간다 해서 항상 국지적 시장이다. 자, 두 번째, 이게 사실은 꽤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하나 다시 묻습니다. 이 분필은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하면요. 지금 당장 이 분필 만들 수 있죠? 하루 이틀 만에?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분필은 수요가 필요한 만큼 제때제때 공급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항상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분필은 수요 공급 조절이 비교적 뭐 있습니까? 용이하다 이거죠. 그런데 주택을 짓는 건 당연히 뭐 있습니까? 장기간 걸리죠. 2,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한다 하더라도 결국 뭐 있습니까? 지금 당장 공급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얘는 항상 뭐 있습니까? 수요 공급 조절이 상당히 곤란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니까요. 얘는 뭐 있습니까? 부동산은 단기에 보니까 금방금방 뭐 있습니까? 공급 등이 따라갈 수 없으니까 항상 단기에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등이 발생되어서 가격이 폭등폭락할 수 있는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여러분 이건 알고 있죠? 이 분필이 서울에 상계 100원 정도 매매되면 강적이 뭐 있습니까? 부산 지역도 얼마에? 100원이죠. 그러니까 거래가 다 공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가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데 거꾸로 뭐 있습니까? 자,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현재 종로 지역의 40평이 12억 한답니다. 그 부산 지역에 있는 40평 얼마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따라서 개별성이란 원인 때문에 거래가 비공개적 또는 이 말 대신 뭐냐? 엄밀하게 이루어진다. 엄밀성이라고 설명하게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이는 분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설명할 수 있죠. 근데 거꾸로 단독주택 30평 어떻게 생겼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왜? 각각 있는 물건마다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고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뭐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항상 부동산 시장은 비표준화성, 비조직화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뭐 있습니까? 분필은 표준화되어 있고 뭐 있습니까? 조직화되어 있는 거죠. 조직화.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서. 그런데 여기 있는 왜 부동산 시장은 일반 지화들과 다르게 비공개, 비표준화성이 있느냐 하는 건데 이유는 뭐 있습니까? 이 말 좀 기억하시고 개별성 때문에 나오더라. 우리 과거에 시험 보니까요. 여기 있는 B란 말을 싹 빼버리면 뭐 있습니까? 과거에 시험 낸 적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뭔가 결국은 시험 낼 때 있죠. 항상 다음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이나 시험 내놓고 있죠. 이 말 반대에 있는 이런 말을 보통 시험을 내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은 분명히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공법적인 제한과 사법 제한 둘 다 받죠. 그래서 공사법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시장이 불안전해지고 가격 등이 왜곡될 것이고 또한 야치 뭐 있습니까? 시장 기능이 뭐 있습니까? 저하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 설마 있죠? 우리 분필 살 때 뭐 있습니까? 이거 대출 받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집 살 때는요.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자금의 유용성이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건 묻는 거는 요건 묻겠죠. 따라서 그 결과 은행 금리가 떨어지면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과거에 장난친 적이 있죠. 수요 공급은 둘 다 증가다. 2절 하락일 때. 그 외에 보니까 부동산은 주변 환경에 많이 영향받는 거죠. 그래서 외부 효과가 있다는 거고 또한 야치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우리 전에 후보지 이행제 있습니다. 이행과 전환이 가능하다. 그 외에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투자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금 회수가 오랜 기간 걸린다는 이런 투자에 대한 장기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여기서 공부할 거는요. 주로 뭐가 중요한가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우리 항상 공부하실 때 일반 재화들과 다른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공부하실 때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 답이 나올 건데 그 중에 꼭 하실 건 뭐 있습니까? 이런 국지적 시장이다. 수급 조절 곤란성이 있다. 항상 비표준, 비조직화 있죠. 이런 말 좀 기억하시고 공사법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 문제는 충분히 맞추게 된답니다. 자, 우리 보통 이제 이거 사람들은 이걸 암기하는 방식을 앞말만 따서 이렇게 암기한답니다. 국수, 비비, 그래서 기타 이래서 공자외 전투 뭐 이렇게
암기하는데 굳이 이거 암기하지 말고 항상 예능 공부할 때 일반 재화들과 서로 비교해서 그 답을 찾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우리 책을 보니까요, 분명히 86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이 있죠. 큰 2번.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보지 말고 굵은 글을 보시면서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구나 이런 거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 설명이 꽤 많다고 그죠? 87페이지까지. 자, 그리고 이제 89페이지 갑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부동산 시장 기능. 여러분들은 기능을 공부하는 방식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기능. 기능이 뭐냐? 우리 말로 번역하면요. 역할. 자, 우리 스마트폰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그렇죠. 전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시간 볼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또 어떤 뭐 게임할 수 기능이 있고 등등이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보통 보니까 부동산 시장 기능이 뭐냐 딱 물었을 때 이렇게 물으면요. 막상 말을 못한다고. 그럼 이 말 뜻이 뭐냐? 부동산 시장에 가보니까 어떤 시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아니 가보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 물건 돈을 주고 서로 사고 팔고 하죠. 이 말은 뭐지? 다른 말로 돈을 주고 뭐 있으면 그 물건 가져온다 해서 이건 교환 기능이거든요. 가보니까 현재 배추가 싱싱하다 이런 정보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런 등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 곧 이게 기능이다. 따라서 얘는 크게 4개 있습니다. 5개 있는데 맨 먼저 뭐 있습니까? 자원 배분 기능이 있더라. 무슨 말이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양만큼 그 양을 가져가더라 이겁니다. 자원 배분 기능이 있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돈을 주고 그 물건 가져오는 거죠. 돈과 물건 서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교환 기능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 가격 형성, 즉 가격의 창조와 파괴 기능이 있다고 설명한답니다. 이 말 뜻이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우리 3년 전에 보니까 A라는 아파트가 보니까 40평인데 이게 보니까 8억에 매매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물건을 다시 판다면 무조건 8억 되겠습니까? 그건 알겠죠? 아니겠죠? 따라서 이 말이 뭐 있습니까? 과거에 만들어진 이 8억은 파괴되어지고, 그죠? 새로 보니까 이게 9억이 될 수도 있고 7억이 될 수 있죠? 새로운 가격이 창조되어지더라. 어디에서? 시장에서. 그래서 이걸 뭐라냐? 가격 형성 기능이다. 또는 가격의 창조와 파괴 기능이 있다고 쓴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가보니까 현재 집값 올라간대, 전세가 올라간대, 전세가 올라가니까 어떡합니까? 월세를 전환시키는데 이런 정보 파악할 수 있죠. 정보 제공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현재 양적인 측면이 부족해. 아니면 양이 충분한데 이제는 질적 가겠다. 이런 양과 질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걸 암기할 때 있죠. 앞말만 가지고 암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요 같은 교환 대시 이렇게 쓰거든요. 자고가 정량 이렇게 암기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기본적 내용 아시고, 비록 우리 책에 보니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꽤 많지만 이걸 다 보지 말고 이런 형태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핵심이 뭐요? 이 말이죠. 일반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 시장과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자, 이렇게 하면 항상 키워드가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많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공사법에 대한 규제가 많다 이거죠. 또 한 야채 뭐 있습니까?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이 말의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2번은 뭐요? 공급은 계획과 부지 확보와 건축대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 요구된다. 이 말은 뭔데요?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 공급이 따라갈 수 없는, 그죠? 수급주주 곤란성이 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한 거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워낙 비싼 고가품이다 보니까 자금 조달과 관계 깊다. 즉 은행 대출 등과 상당히 많이 관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자금의 유용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때 뭐 있습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공급은 증대되는데 수요도 뭡니까? 동시에 수요도 뭡니까? 증대된다. 맞는 거죠. 금리가 틀린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수요는 뭡니까? 수요 공급은 둘 다 감소한다 해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뭐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것은 이런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즉
부동성이란지 이질성, 즉 개별성, 내구성 등등 때문에 일반 재화들과 다른 시장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 묻는 거죠. 다섯 번째, 유사 부동산에 대해서 유사한 가격을 가지는 것은 이건 같은 지역입니까? 다른 지역입니까? 아까 했던 거예요. 이 말 한 적 있죠?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물건은 가격이 비슷해진다. 이걸 가지고 좀 다르게 뭐 있습니까? 유사 부동산은 유사한 가격을 가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밑에 비록 설명되어 있지만 이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핵심이 이거 묻는 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이 항상 부동산 시장 물었을 때 일반 경제와 서로 비교하면 그거 답은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성과 기능에 대한 설명인데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이거죠. 부동산 시장은 뭐가 핵심입니까?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죠? 곤란하다.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특정 지역의 다수의 판매자,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자, 우리 알고 있듯이 부동산 시장 항상 뭐 있습니까? 부동성이란 성량 때문에 뭐 있습니까? 결국은 성량 때문에 한정돼 있는 수요자, 한정돼 있는 공급자 있죠. 그래서 이건 현재 틀린 거 아닙니까? 그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 때문에 일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뭐 있습니까? 항상 시장이 조직, 비조직, 그렇죠? 비조직화되어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는 그 성격상 공적인 경향이 강하다. 여러분, 만약에 부동산 거래할 때 공적인 성격이 강하면요. 저는 무조건 부동산 매매할 때 뭐 있습니까? 국가하고만 거래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 우리 부동산 거래할 때는 대부분 뭐 있습니까? 개인끼리 거래하죠. 그래서 우리 중개, 사랑기 존재이 뭐 있습니까? 개인 간의 어떤 매매 등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건 사적인 성향이죠. 또한 야치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균질적이 아니라 항상 뭐 있습니까? 가격이 형성되어진다. 그럼 결국은 국지적 특성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 같습니까? 아니죠. 그죠? 서로 보니까 다른 이질적인 뭐 있습니까? 가격이 형성되어진다 해서 답은 현재 1번 되겠다. 그죠? 자, 일단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뭘 보는가 하면요, 이제. 실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특성과 기능 마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이외의 내용 보니까 91페이지 2절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름 꼭 아실 건요. 부동산, 큰 1번, 부동산, 주택시장에 대한 주택 상품에 대한 특징인데, 이건 볼 필요 없고 있죠. 밑에 뭐 있습니까? 큰 2번, 주택시장 분석이 있습니다. 자, 요것만 다 기억하세요. 주택시장은 다른 거 절대 안 모르니까. 주택에 대한 시장을 파악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개 있다. 물리적 측면과 거꾸로 뭐 있냐? 내가 느낄 수 있는 효용적 측면인 서비스 측면 두 개, 서비스 측면. 이렇게 있더라. 이 서비스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만족을 표시한 효용이란 개념이에요. 그럼 중요한 것은 물리 측면은 절대 주택은 동질적인 물건 자체가 없습니다. 즉, 항상 이질적인 상품이 이질적. 상품이 존재한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비록 보니까 똑같은 30평 아파트지만 같이 붙어있지만 이게 똑같은 모양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란지 주변 환경에 올 수 있는 어떤 환경 조건 다 틀리거든요. 그죠? 그러나 자, 서비스 측면을 본다면 이때는 상품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동질적인 상품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동질이라는 말 뜻이 뭐냐 이겁니다. 아니 보니까 부산 지역 이렇게 볼게요. 부산 지역에 40평이 현재 보니까 9억 정도 한다. 근데 서울에 있는 강남 지역 가보니까 이게 30평이 얼마냐? 여기 보니까 9억 정도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효용이라는 의미를 좀 아시는데 효용은 뭐냐? 내가 느끼는 만족입니다. 내가 느끼는 만족을 통해서 화폐로 표시한 게 뭐냐? 곧 그게 부동산 가격이에요. 그럼 이때 보니까 뭐 있습니까? 부산 지역의 40평이 9억이라는 것은 강남에 있는 30평이 9억이라는 말 뜻은 뭐 있습니까? 이건 상품에 대해서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봤을 때 서비스란 측면에서 뭐 있습니까? 동질적인 물건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우리 물리 측면에서는 뭐 있습니까? 측정이 가능하냐?
분석이 가능하냐? 이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 물어볼게요. 자, 요거 분필 몇 개입니까? 현재 2개죠, 그죠? 2개란 말이요.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60평 아파트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30평 아파트 한 개 있고 있죠? 그 다음에 90평이 한 개 있습니다. 집 몇 개 이거? 3개입니까? 내가 봐서 뭐 있습니까? 이거 총 6개인데 왜? 30평 한 개면 60평 2개 아닙니까? 90평 3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 분필 같은 것은 한 개, 2개, 개란 말을 쓸 수 있지만 절대 주택은 뭐 한 개, 2개가 아니라 한 채, 2채, 유닛, 네? 요 채란 단위를 쓴다고 이게. 따라서 물리적 측면에서 뭐 있습니까? 이런 측정 불가능하지만 반대로 서비스는 뭐 있습니까? 측정이 가능하다. 즉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개념까지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그 문제 푸는데 전혀 하자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 거기 있는 책에 보니까 92페이지입니까? 예. X8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15회 때 추가 문제인데 내용은 다 보지 말고 이런 꼭 알 것은 뭐 있습니까? 그 중에서 이 동그라미 2번이죠. 주택은 이질성이 강한 제품으로 용도적으로 동질화된 상품을 분석해서 안 된다. 자, 일단 여기 틀리는데 왜 틀렸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원래 물리적 측면에서는 이질적인 상품이 있지만 거꾸로 용도 측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효용 또는 서비스 측면에서 뭐 동질적 상품이 존재한다. 이런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야채 뭐 있습니까? 예, 거긴 1번 문제 그죠? 물리적 주택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이거 완전 경쟁입니까?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불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써야죠. 그죠?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론이란지 분석 모형을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라고 써야 되죠. 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이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 보니까 큰 3번 유량과 저량은 우리 앞에 수요 공급이 됐습니다. 풀어보시고 밑에 큰 4번 주택에 대한 수요 개념과 소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22회 때 시험 나왔지만 지금은 그냥 넘어가세요. 자, 수요라는 것은 결국은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가는 거고 소요란 말은 사실은요. 우리가 이 디맨드란 말과 있죠. 그 다음 니즈 요 차이거든요. 얘는 뭐냐? 이건 경제 원리에 따라서 수요, 즉 수요 개념이고 이건 뭐 있습니까? 필요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본식 용어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요란 말 쓴답니다. 원래는 사실은 뭐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필요량이란 말도 같습니다. 결국은 수요란 말 뜻은 뭐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 증가되죠. 이건 경제상 개념이지만 얘는 필요량은 뭐 있습니까? 결국은 1가구 1주택을 만들 수 있는 양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결국은 정책적 개념인데 비록 22회 때 시험 나왔지만 일회성 문제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것은 제가 크게 2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특성, 그 다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능 요거 보시고 좀 더 본다 뭐 있으면 주택을 보실 때 항상 물리적 측면이 아니라 서비스, 내가 느끼는 효용적 측면을 본다면 이때는 동질적인 물건이 있기 때문에 대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탄력적이 되고 또 한 야채 뭐 있습니까? 이때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